네, 안녕하십니까. 푸른 산호초입니다. 11회차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푸른 산호초라고 부르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발음도 잘 안 됐는데 이게 할 때마다 좀 익숙해지네요. 푸른 산호초. 이게 제 닉네임이고요. 저는 이 파란색을 좋아해요. 파란색. 파란색을 좋아하고 이게 또 바다 색깔이잖아요. 바다. 그리고 산호초가 우리의 바다의 생명력의 상징이다. 생명력. 이 친구들이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간 때문에 많이 죽어가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좀 지키자. 파란색 이렇게 뭐랄까 시원하게 살자, 쿨하게 살자. 뭐 이런 느낌? 그냥 지은 거고 둘 다 좋아하는 걸 제가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 오늘은 11회차인데 과제가 아니고 과목이 이제 어떻게 실행하는가, 실행, 액션, 액티베이션, 예, 이 실행이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까지는 서비스나 경험 디자인이 어떻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뭐 정의라든가 여러 가지 뭐 툴kit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중요한 저자를 얘기를 안 했네요. 연명흠님, 김원섭님, 정재인님, 구유리님, 이정현님, 최민영님 6분이나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아주 값진 컨텐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자, 이제 준비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한 260%. 연명음님께서 먼저 했네요. 준비하기, 온라인. 온라인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정렬한다는 뜻이잖아요. 정렬한다. 어레인지먼트, 뭐 그런 느낌? 온라인. 이 장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디자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요구사항, 수행 계획. 두 가지. 먼저 요구사항부터 봐볼게요.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자,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의 시작. 이 장에서는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서비스 디자인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먼저 계획하고 착수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계획하고 착수할 것들.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이렇게 기본을 갖춰놔야 우리가 된다. 인생 살면서 이제 마흔이 넘어가니까 이 기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것 같아요. 이게 튼실해야, 이렇게 튼실해야 여기서 이렇게 나무도 잘 자라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든든하게 이 뿌리도 들어가고, 또 나무도 여기가 잘 있어야 이렇게 또 튼실한 거. 이렇게 돼 있어야 응용이 되고, 또 융통성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실하면 그냥 나무는 그냥 뽑히는 거고, 사상누각이라고 있잖아요. 사상누각. 그래서 언제나 기본이 중요하다. 준비하기 단계는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이 정의한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어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 이럴 때 외우는 거예요. 이게 얘가 뭐 디스커버였나요? 디스커버. 그 다음에 뭐였나요? 디파인이었나요? 디파인. 그 다음에 뭐였죠? 디스커버, 발견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거 아닌가요? 뭐였지? 디벨롭 아닌가요? 디벨롭? 그 다음에 뭐였지? 이게, 이게 먼저 발견하고, 정의하고, 이게 뭐 개발하고, 그러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딜리버 아닌가요? 딜리버? 저 이거 지금 안 보고 가고 있어요. 공부는 이럴 때 된다. 한번 봐볼까요? 더블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예. 이게 더블 다이아몬드는, 여기 있네요. 디스커버, 디파인, 여기 E가 안 들어갔네. 디벨롭, 딜리버, 맞았네? 예. 이게 더블 다이아몬드.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이 더블 다이아몬드에서 D가 4개잖아요. D가 4개. 그래가지고, 이 D를 중심으로 외웠어요.
define, develop,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 이렇게. 예. 이게 한 번이면 된다. 예.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은 이 더블 다이아몬드를 이제 머리에 넣으셨을 겁니다. develop 이는 없는 걸로 deliver 전달하기. 이거는 발견. 발견. 예. 그래서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의 이해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해하기 단계. 여기가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플래닝 디자인, 발견 정의, 이해하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이해하기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본격적인 리서치에 앞서 대상이 될 디자인 분야나 의뢰 기업의 산업 분야를 이해하거나 진행될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발견하기 단계 앞에 이해하기 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아, 이해하기가 이 발견하기 앞에 있네요. 이해하기. 그렇죠. 예, 이해하기 상정하고 있다. 어디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거나 디자인 프로젝트의 의뢰자 또는 결정권자의 궁극적인 목표와 기대를 파악하거나 서비스 디자인을 담당할 팀을 구성하는 등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도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이것이 프로젝트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말이죠, 이거는. 예. 본격적인 리서치에 들어가기 앞서 프로젝트 전체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뭐든지 기획을 우선 먼저 하는 거예요, 기획. 이게 계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프로젝트든 다 기획이 먼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킥오프 미팅. 기획을 했으면 이제 러프 디자인, 러프한 플랜을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걸 실행하는 킥오프를 미팅을 해서 본격적인 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래요. 저희도 그래요. 항상 이 킥오프 미팅을 해요. 이런 점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한다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래서 이게 더블 다이아몬드,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 그 다음에 여기에 이해하기가 들어간다. 언제 서비스 디자인을 실행하는 게 앞서. 요구사항 파악인데 이게 실행하기에 앞서. 그쵸? 자, 이 그림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시험? 어제도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주관식, 그러니까 실기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이렇게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의 단어와 의미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라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는 외부의 의뢰자로부터 서비스 디자인을 의뢰받아 수행자가 서비스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의뢰받아서 진행한대요. 1번이 뭐지? 1번이 이 아래에 또 있나? 여기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읽어보죠. 그 의뢰자와 수행자 사이에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개입하여 양자를 연결해 주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아, 이거겠네요. 이게 1번, 2번,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자와 수행자가 같은 조직 내부에 있어 사내 거래 또는 기관 내 공동 창작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경우래요. 여기서 의뢰자와 수행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개인이 서비스 디자인을 의뢰하거나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대부분 기업이나 기관이 주체가 됩니다. 개인이 그렇죠. 네, 예비 창업자도 의뢰를 할 수는 있어요. 예비 창업자가 사업자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이걸 지원하는 제도가 예비 창업 패키지예요. 예비 창업. 자, 그럼 한번 사례를 보면 자, 이건 당연하죠. 이게 의뢰자, 수행자, 계약. 자, 수행자, 의뢰자, 중간자. 자, 이렇게 중간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의뢰자와 수행자가 만나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중간자가 중간에 알아서 하니까. 근데 이렇게 또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이분이 또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수행자, 의뢰자, 회사 내에서 별도의 팀이 구성이 돼서 팀 단위로 움직일 때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의뢰자가 수행자에게 디자인 서비스 용역을 맡기는 유형. 가장 흔하죠. 가장 흔하다 이게.
그다음에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장 보편적인 역시 가장 보편적인 경우래요. 이때 의뢰자와 수행자는 민간 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뢰자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처럼 공공기관인 경우도 있어요. 당연하죠. 예, 민간기관이면 B2C, 공공기관이면 B2G. 이게 거버먼트,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네. 그다음에 기업 대 기업이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B2B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양자는 계약 관계를 형성하고 보통 의뢰하는 갑과 수행하는 의뢰 관계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네, 이때 디자인 계약 같은 경우는 디자인 표준 용역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표준 용역 계약서. 이걸 되게 작성해서 시작을 하죠.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의 중간자로서 개입하는 정부기관 등이 더해지는, 정부기관이라면 이게 말이 되죠. 정부기관이라면 이게 말이 돼요. 예, 수행자 의뢰자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서비스 디자인을 의뢰하고자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정부 부처나 기관이 수행사를 연결해 주거나 프로젝트비를 정부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이런 걸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죠. 정부 지원 사업. 그거 얘기했구나. 이러면 정부가 대신 수행자한테 비용을 지불을 해줘요. 예, 대신.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국민디자인단의 사례처럼 중앙부처가 서비스 디자인이 필요한 지역이나 공공 영역을 위해 디자인팀을 구성하여 혁신을 확산하는 모델도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협회에서 하는 그런 좀 큰 사업이겠죠. 프로젝트 계약도 의뢰자와 수행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중간자와 수행자, 중간자, 의뢰자 간의 계약들로 진행되게 한다. 드물긴 하지만 민간 기업 내에서도 중간자 역할을 하는 부서가 디자인 개발을 발굴하여 의뢰 부서와 수행 부서를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큰 기업, 단위가 큰 기업들이 주로 하고, 세 번째 유형은 서비스 디자인 의뢰자와 수행자가 같은 회사의 각기 다른 부서인 경우이거나 같은 그룹 내에 다른 계열사로 존재하는 경우다. 이런 것들은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겠죠. 후자와 같이 의뢰자와 수행자의 규모가 커지면 같은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기관 사이에 계약이 되는 첫 번째 유형과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라면 통상적인 인하우스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인하우스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내부에서. 기업이나 기관 내에서 부서 간의 공동 창작으로 디자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사내 협조 전 정도의 문서로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으며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담당자 간의 구두 논의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진행되기도 한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렇게 서로 부서 간에 거래하는 거는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계열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거래하게 되면 뭐 내부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셔야지 이 배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요즘 많이 나오죠. 자, 제안 요청서 앞선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의뢰자와 수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해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경우는 프로젝트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 체결에 앞서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의 성격, 책임과 권한 범위를 규정하고 상호 이해를 위하여 제안 요청서 등의 정형화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죠? 대개는 의뢰자가 이 수행자를 이렇게 분명히 아닌 거죠. 여러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업체에다가 견적을 요청을 하죠. 우리가 이런 거 할 건데 얼마에 나와? 그러면 이제 견적을 보내주고 좀 더 이제 그 계약 확률이 올라갔을 때 이런 제안서 등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 제안서를 그냥 보내면 우리 수행자의 그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견적 단가 같은 것들 어떤 그러니까 핵심 정보들이 넘어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더 싼데 이런 식으로 비교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진도가 나왔을 때 이제 제안 요청서를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를 바로 달라고 해서 주진 않아요. 네.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어야 그걸 주는 거지. 그리고 정형화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의뢰자와 수행자가 동일한 조직에 속하는 세 번째 유형에서도 프로젝트 계약서는 쓰지 않더라도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겠죠? 그러나 양자가 문서를 통해 소통할 필요성이 낮거나 상호 간에 충분한 공동 창작 경험이 있어 프로젝트 이해도가 높은 경우에는 제안 요청서 등의 문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협조전 등의 간단한 서류로 대체하기도 한다. 이게 아주 뭐 간단한 거지만 그냥
기본을 읊어주는 것 같아요. 기본. 네, 기본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귀찮으니까. 근데 나중에 생략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책임 소재가 이제 떠올라요. 책임 소재. 이게 두 가지 경우잖아요.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성공했으면 이제 성과 평가, 실패했으면 이제 과실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디자인에 따르면 제안 요청서를 RFP라고 불러요. RFP 정말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Request for Proposal. 여기서 제안 요청서. 되게 이제 이런 거 입찰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이 용어를. 그래서 발주자가 특정 과제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문서이다. 제안 요청서에는 해당 과제의 제목, 목적 및 목표, 내용, 기대 성과, 수행 기간, 예산, 참가 자격, 제출 서류 목록, 제안 요구사항, 평가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정형화돼 있어요. 정형화돼 있어요. 표준 양식들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의뢰자가 아닌 발주자, 수행자가 아닌 제안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수행자의 제안에 대해 의뢰자가 용역 발주를 하는 과정으로 프로젝트가 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안자라는 거고 이 제안자는 제 경험상 100을 오픈하진 않아요.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왜 100을 오픈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만 봐라. 그리고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많이 보내주죠. 레퍼런스.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했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예산에 따라서 많이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대응하고 역시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큰 프로젝트라면 팀도 전문가급 혹은 뭐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그런 팀원들을 팀장으로 해서 배치를 해야죠. 아무튼 용역 발주를 하는 과정으로 프로젝트가 체결되기 때문이고 제안 요청서는 서비스 디자인 분야뿐 아니라 지식 서비스 산업 일반에 널리 쓰이는 개념이며 나아가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 영역에서도 두루 쓰이는 광범위한 용어다. 통상 제안 요청서의 서비스 디자인의 목표와 결과물, 프로젝트의 성격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를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진행할지 어떤 세부 내용들로 프로젝트가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있지 않는 편이다. 제안 요청서가 시험 문제라면 제안서는 그에 대한 답안지이기 때문에 의뢰자 발주자는 도달해야 할 목표만 제시하고 제안자의 우수한 정답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가 이렇게 제안해 주세요. 해서 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뭐 당연한 말이죠. 이 제안 요청서를 받으면 RFP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제안서를 보내겠죠. 그런데 그 제안서에도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왔네요. 발주자가 사전 질의서를 보내고 우리가 제안 요청서를 발주자가 보내죠. 근데 이게 화살표가 다 쌍방으로 돼 있지. 그럼 저희가 프로포셜을 보내고 그다음에 계약 체결하고 민간기업 간의 제안 요청서는 발주자, 제안자 간의 개별적 접촉으로 진행되는데 제안 요청서를 주고받는 것을 기밀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네, 이 기밀, 예, 이 기밀 유지 서약서, 비밀 유지 서약서, 이걸 NDA라고 하거든요. NDA가 맞나? 나중에 확인 좀 해보고. 예, 이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고 하면 이제 좀 더 오픈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복제 가능한 디지털 파일이 아니라 인쇄본만으로 제안 요청서를 전달하거나 예, 이게 비밀 때문에 대면회의에서 인쇄된 문서를 보여주고 회수해 가는 경우 예, 회수해 가요. 저희도 회수합니다. 반면 공공기관이 제안 요청서의 작성자 즉 발주처여서 공정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내어 제안 요청서를 게시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청, 나라장터가 이렇게 이런 경쟁 입찰들은 되게 이제 그 종합 점수가 중요하고 이 종합 점수는 제 생각에는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 내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결론적으로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따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스타트업 영역에서 따기가 힘들고 그래서 본인의 독자적인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핵심 장점 혹은 차별점, 핵심 차별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도 비벼볼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라장터에서 내가 덜컥 조달을 할 수 있다? 입찰,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전 질의서,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에 앞서 사전 질의서를 통해 발주자와 제안자 사이의 불명확한 이해를 줄여 나갈 수 있다. RFI, Request for Information이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저는 못 들어봤어요. RFP를 제일 많이 들었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 질의서가 있고, 약간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발주자가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또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기 전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 요청서를 말한다. 사전 질의서는 발주자가 보낼 수도 제안자가 보낼 수도 있으며 별도의 양식이 정해지지 않은 한 기업의 자체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과제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사전 질의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안 요청서의 상세 내용, 제목, 목적, 목표, 과업 내용, 성과, 기간, 예산, 참가 자격, 제출 서류 목록, 제안 요청 사항,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입니다. 그냥. 예. 그리고 꼭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부분 정부 지원 것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문서가. 예, 제목이 있고 과제의 성격, 목표와 특성이 한눈에 들어오게, 그리고 목적과 목표도 정하고 목적, 목표, 정량적인 지표, 이 확인 가능한,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하다는 게 약간 정량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가 들어가고 과업 내용의 세부 과업 내용 과제마다 다양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성과, 이걸 과업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는 뭔지 이렇게 시나리오 2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기간은 언젠지, 예산은 얼마인지, VAT 포함 여부, 간접비, 직접비, indirect cost, 그리고 direct cost. 직접비라는 것은 직접 이걸 활용하는 비용인 거예요. 예, 이게 직접비고, 간접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 이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또 다른 비용에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나? 아무튼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용, 얘네들 빼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직접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참가 자격, 발주자는 제안자의 전문성, 규모, 기업 경영 상태나 재무 건전성 등을 참가 자격으로 제시. 그래서 나라장터에 있는 애들은 이런 것들에서 되게 떨어져요. 선정이 안 된다는 거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제일 학력, 서류 목록. 얘는 지금 제안 요청서 RFP라는 겁니다. 제안 요청서. 맞나? 네, 제안 요청서. 제안 요청서와 제안서는 문답의 성격을 띠므로 두 문서 간의 차이에는, 제안 요청서를 했으면 이제 제안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일치하는 내용이 많다. 제목이나 과제의 목적처럼 발주자가 작성한 그대로 제안자가 변경하지 않고 수행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상과 같이 제안자가 임의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제안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내용에는 제안자의 능력, 장점이 드러나며 발주자는 이를 비교하여 우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말인데, 제안자가, 그러니까 발주자라고 하죠. 발주자가 이렇게 제안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안자가 들어보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안을 A라는 제안을 했는데 내가 B라는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그랬을 때 발주자가 오히려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성도 보고 전문성도 확인하고 일부러 또 던져보는 것도 있고요. 가령 예산이 1,0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을 준다든가, 아니면 1,000만 원인데 한 3,000만 원을 준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건 1,000만 원짜리라서 1,000만 원이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 제안자가 엄청 신뢰성이 있겠죠. 아래 그림의 좌측에 위치한 제목, 목적, 참가 자격, 수행 기간 등의 항목은 발주자가 정해주는 것이므로 제안자는 제안 요청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제안서의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우측에 위치한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예산이 있다. 예산은 수치로 제시되므로 다른 항목에 비해 명백히 비교되며 의뢰자가 여러 제안서들을 비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항목이다. 의뢰자와 제안자 양자 모두 작성에 관여할 항목으로는 과업 내용이나 기대 성과 등이 있다. 발주자가 요청하는 차원에서 기재한 과업 내용과 기대 성과에 대해 더해 제안자는 자신이 해석한 과업의 구성과 그 수행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고 예상 외의 기대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제안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발주자가 주로 작성하는 거고 제안자가 주로 작성하는 거. 가업 내용, 기대 성과. 이걸 적어서 매력을 높인다는 소리입니다. 선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디자인 브리프.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와 유사한 성격의 문서로 디자인 브리프가 있다. 디자인 브리프가 있다. 디자인 브리프는 디자인 팀이 의뢰자와 협의하여 만드는 문서로서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이해를 명확히 하고 그 진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서류이자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디자인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디자인 브리프에는 프로젝트명, 목표 시장, 의뢰사 및 산업의 특성, 디자인 과제의 성격과 목표, 결과물의 범위, 일정 예산, 디자인팀의 경력과 팀 구성 등이 기대되는데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도 다양하다. 다른 프로젝트가 확장되기 전에 디자인팀이 작성한다면 디자인팀의 업무 능력과 기대 효과가 강조될 수 있으며 의뢰사가 먼저 작성한다면 과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산업의 특징을 친절히 서술하는 디자인 브리프가 완성될 수도 있다. 이런 디자인 브리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달라요. 예산이 뭐 작은데 이런 것까지 팔로우 하진 않습니다. 디자인 브리프는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와 유사하지만 산업 전반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디자인 업계에서 쓰이는 표현이자 서류 유형이다. 광고 업계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라고 작성하는데 디자인 브리프와 유사한 성격과 기능의 문서이다. 앞서 디자인 브리프를 제안 요청서 또는 제안서와 유사한 성격의 문서이며 디자인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직전에 작성하는 문서라고 하였는데 이와는 다르게 본격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의 착수 이전이 아니라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의 중간, 즉 정의하기와 개발하기 접점에서 만들어진 문서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저는 여기가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대학도 안 했는데 이걸 할 수 있을 거한테 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딴 데 가보세요. 접점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로 보는 경우도 있다. 리서치 과정을 통해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가를 명확히 한 후에 디자인 솔루션을 발산적으로 만들어 가기 이전에 디자인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는 것이다. 이건 중요해요. 이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얘가 배가 산으로 갑니다. 예, 산으로 가서 나중에 이게 완결이 안 돼요. 완결이. 그리고 그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다. 발주자는 물론 제안자도 만족이 안 돼요. 예. 이런 성격, 그래서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주자는 항상 뭔가 더 하고 싶어 해요. 더 하고 싶다. 여기에 우리 같이 그 제안자가 이걸 해버리면 그냥 같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런 성격의 디자인 브리프는 디자인팀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통용되는 경우. 제안 요청 타당성 검토. 이것도 이제 약간 국제과제라든가 뭐 상당히 규모가 큰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되게 부동산 투자 개발 이런 것도 다 타당성 검토를 하잖아요. 제안자 또는 디자인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제안 요청서를 검토해 자사가 이 제안에 응하는 것이 가능할지 타당할지를 검토하는 참가 여부를 결정. 민간 기업은 대규모 사업을 수주할 경우 계약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계약을 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러면 말짱황이잖아요. 그래서 운임주체인 수주가치평가위원회 VRB Value Review Board 또는 PRB 프로젝트 리뷰 보드를 구성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FS Feasibility Study를 수행하는데 사업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데 제안 요청 타당성 검토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검토 과정이다. 이런 것들 많이 쓰는 용어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예, VBR 뭐 이런 분야에서 많이 쓰겠죠. FS 알아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유식해진다. 유식. 제안 요청서상의 평가 기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참가 자격 여부, 자격 기준 등 절대적인 기준, 유사 실적, 참여 인력, 기업 경영 상태의 객관적인 기준, 사업 수행의 전문성, 수행 방안의 적합성, 경쟁 우위 등의 주관적인 기준이 있다. 절대적인 기준은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서 제출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가장 먼저 검토해야. 이 절대 기준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걸 안 하고 하시는 팀은 거의 없으니까 제안사의 업택 구분이나 자격증 소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게 되는 참가 자격 및 자격 기준이 이해해. 경우에 따라서는 과제 진행 책임자가 박사학위 자일 기bat을 요구하기도 한다. 뭐 리서치라든가 R&D 같은 경우에 이런 걸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민간 기업은 애초에 제한된 범위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서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제안자에게
공개되므로 참가 자격 기준을 상세하게 게시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은 수치로 비교가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건 수치로 비교가 가능하죠. 발주자가 여러 제안서를 비교하여 평가하기 용이한 기준이 된다. 즉, 각 객관적 기준의 여러 항목 점수들을 지수화하여 합산 항목을 정량적 평가 항목이라 부르고 여기서 대부분 많이 떨어져요. 유사 실적은 해당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제안자의 업무 능력이 충분한지를 파악하기 좋은 지표다. 이런 것들은 약간 정성적이겠죠. 과제 건수나 과제 수행비의 합산 총액으로 제출하며 이를 통해 발주자는 제안자의 과제 수행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정상평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참여 인력은 과제에 어느 정도 수준의 인력이 몇 명 투여되는지를 보여준다. NCS 직무 기준으로는 총괄 디렉터, 수석 디자이너, 책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주임 연구원, 전문 인력 등을 기본으로 책임 연구원, 보조원으로 경력을 나눈다. 이게 직무 기준이라고 이렇게 나누고, 이 직책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보수예요, 보수. 이분들의 일 보수, 1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며칠이 이렇게 소요되는지, 며칠, 하루에 얼마씩 며칠이 소요되는지, 몇 명이 투여됐는지, 거기에 이제 그 마진 같은 걸 붙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적을 내는 거죠. 전공 분야, 해당 분야에서 경력 기간이나 주요 실적이 더 중요하다. 기업 경영 상태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나 재무제표로 확인한다. 그렇죠. 여기서도 또 우리 스타트업들은 많이 좌절합니다. 제한기업 입장에서 발주기업의 경영 상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반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므로 이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는 적다. 이상의 기준은 객관적, 정량적 기준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뀌기도 한다. 가령 유사 실적이 없으면 참가를 제한하거나 기업 경영 상태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종합적 기준은 수치하기 어렵지만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할지 수치할 수 없다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수행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된 기준이므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역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업 수행 전문성, 수행 방안 적합성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서 작성과 이어지므로 제안 요청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는 발주자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전문성이나 적합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자체 점검하면 된다. 이상의 검토를 거쳐 제안사는 이 제안에서 타 제안사 대비 대위력을 갖고 있는지 자사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익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안자 입장에서 볼 때 제안 요청 타당성 검토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문서의 실패 126페이지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가느니 수행 계획, 견적서 산출, 기회 도출, 기본형 프로젝트, 결과물의 구성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으셨군요. 보니까 잘 목적, 2차 연구 왜 갑자기 마케팅 믹스가 나오지? 디스커버로 바로 넘어가 버렸구나. 여기서 마우스 휠을 움직였더니 엄청 많이 넘어가 버렸네요. 135페이지. 예, 표준 계약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한국디자인진흥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계약서 체결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살펴본 거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12화로 넘기자. 너무 저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또 기본으로 돌아와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야지 맥이 좀 빠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또 과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과감하게 패스. 네, 이거는 지우고 12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금방 끝날 것 같네요, 이것도.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